30살의 박서연은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아파트는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푸른 녹음이 보였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사랑하는 남편 최준호가 있었다. 남들은 그녀를 보며 참 반듯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 휘몰아치는 폭풍 같았다. 아주 오래전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공간에서 시작된 폭풍이었다. 어릴 적 서연의 집은 전쟁터였다. 아니, 전쟁터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터에 가까웠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김영숙과 그녀의 황금아이인 남동생 김민준이 있었고, 무기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자리를 피하게 봤던 아버지 김성철이 있었다. 어머니는 변덕스러웠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찌검을 했다. 특히 서연은 어머니의 분노의 주요 대상이었다. 남동생 민주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모든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했다. 서연이 집안일과 민준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동안 민준은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었다. 어머니는 민준 앞에서 서연을 대놓고 비난하며 비교했다. 넌 왜 그렇게 못났니? 네 동생 좀 봐라. 넌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아버지는 어머니의 폭력을 막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그게 전부였다. 결국 아버지는 서연이 10살 되던 해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서연은 15살이 되던 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거리로 나선 서연은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다. 그때 그녀를 거두어준 것이 지금의 시댁 식구들이었다. 남편 준호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그의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느꼈다. 준호는 서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다. 준호 덕분에 서연은 오랜 시간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다. 결혼 후 서연은 어머니, 남동생, 아버지와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다. 특히 어머니와는 20회 가까이 단절했다가 몇 년 전부터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는 상태였다. 남동생 민주는 어머니와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듯 보였다. 아버지는 가끔 안부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고 타인의 비난에 극도로 취약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료실은 서연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이었다. 차분한 목소리의 치료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이 정상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곧 깨졌다. 어머니 김영숙의 5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동생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다. 반가움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민준은 특유의 들뜬 목소리로 어머니 생일 파티 이야기를 꺼냈다. 누나, 엄마 생신 다음 주 토요일이야.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당연히 누나도 오는 거지? 서연은 숨을 골랐다. 가족? 다 같이? 우리가 언제부터 다 같이였지, 민준아?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아, 누나는 또 왜 그래? 이제 다 옛날 일이잖아. 엄마도 많이 변하셨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누나 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아?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보고 싶어 하신다고? 20회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변하셨다고? 민준아, 엄마는 안 변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옛날 일이라니? 네가 그때 내가 뭘 겪었는지 알기나 해? 아, 좀.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꼬여있어? 다 잊고 좀 좋게 살자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가족인데. 민주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 가족? 네가 생각하는 가족이랑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다른가 봐. 네가 엄마의 황금 아이로 아무 고생 없이 자랄 때 난 그 집에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쳤어. 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는지 난 아직도 생생해. 넌 그때도 지금도 엄마 편이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결국 누나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사는구나. 불쌍하다 진짜.
엄마가 괜히 누나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 좋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대신 후회는 하지 마. 전화가 뚝 끊겼다. 서연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졌다. 민준의 목소리, 가족이니까 변하셨다, 후회할 거다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서연을 괴롭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내가 과거에 갇혀 사는 걸까? 자기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민준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서연아. 내 감정은 정당해. 네가 뭘 겪었는지 나는 아니까. 그들이 네 과거를 부정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가지마.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네가 편한 대로 해. 준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 김영숙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예상대로 상냥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차가움과 계산적인 태도는 숨길 수 없었다. 서연아, 민준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생일 파티에 안 온다고 했다며?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네가 그래도 엄마 첫째 딸인데.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왜 이렇게 꽁해 있니?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서연은 기가 막혔다. 뭘 잘못했냐고요? 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뭘 겪었는지 정말 모르세요? 어릴 때.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너 잘 되라고 엄하게 대한 거지. 그리고 내 동생이랑 차별했다고? 민준이는 원래부터 좀 약하고 손이 많이 가는 애였으니까 엄마가 더 신경 쓴 거지. 넌 씩씩하고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가 좀 덜 신경 썼을 뿐이야. 그게 차별이니? 서연은 숨이 막혔다. 알아서 잘하니까 덜 신경 썼다는 말은 넌 필요 없으니까 방치했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사과나 후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생일 파티에도 안 갈 거고 엄마랑 화해할 생각도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뭐? 네가 감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불효녀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네가 나중에 자식 낳아봐. 똑같이 당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의 폭언은 언제나 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내가 불효녀일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또다시 자기 의심이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남동생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직접적인 연락은 줄었지만 서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서연의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서연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남편에게 이상하게 군다. 부모를 버렸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다. 서연은 우연히 만난 먼 친척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남동생 민주는 서연의 SNS 계정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누나는 예전부터 이기적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는 식의 내용이었다. 서연은 즉시 민준의 계정을 차단하고 댓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몇몇 지인이 그 댓글을 본 후 연락해왔다. 민준 씨가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대충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의 사회적 평판까지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더 심각한 일은 남편 준호에게도 접근했다는 사실이었다. 준호는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아, 내 어머니께서 나한테 연락하셨어.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네 안부를 물으시고 네가 좀 외로워 보인다고 하시고 우리가 잘 지내는지 물으셨어. 준호는 말을 아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끊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다는 것을. 무슨 이상한 말은 안 하셨어? 내가 문제 있다거나 너한테 잘 못한다거나. 서연은 불안하게 물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 근데 좀 이상했어.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네가 아직 어린애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어. 서연은 준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집요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서연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준호와의 관계까지 흔들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공격 속에서 서연의 트라우마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밝게 웃는 준호 앞에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준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치료 시간, 서연은 치료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 흘렸다. 선생님,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남들은 가족이랑 잘 지내는데 저희 엄마는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치료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독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당신의 감정은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행동은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사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나를 지켜야 해. 하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로 익명의 이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서연의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이메일에는 서연의 개인적인 정보와 왜곡된 가족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회사 상사에게 불려가 이메일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상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행히 상사는 서연을 믿어주었고 이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건 어머니 아니면 남동생 혹은 둘이 함께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서연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인 커리어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Titan Sarada Koshibid Total Characters 6.2배셔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이제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서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녀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했다. 이 사람과 함께 만든 우리의 삶을 지켜야 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의 행복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호에게 이메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제 완전히 끊어낼 시간이야.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어머니와 남동생의 과거 학대, 현재의 가스라이팅, 소문 유포, 그리고 익명 이메일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인지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모든 연락과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계속될 경우 접근 금지 신청이나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나 남동생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때 녹음이나 캡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준호가 옆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어머, 서연아, 웬일이니?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여전히 능청스러웠다. 엄마, 회사에 익명 이메일 보낸 거 엄마 맞죠? 아니면 민준이거나. 서연은 돌려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니?
네가 감히 엄마를 의심해? 네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이메일이 왜 가?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자초했다고요? 제가 뭘 자초했는데요? 엄마가 저 어릴 때 학대하고 방치하고 지금은 제 삶을 망가뜨리려 하는 거요?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앞으로 저나 제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완전히 끝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이 침착하게 변호사 이야기를 반복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뭐? 변호사? 네가? 네가 감히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천벌받을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붓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남동생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어머니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누나,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누나 때문에 엄마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 너도 똑같아, 민준아. 너도 엄마랑 똑같이 내 삶을 망가뜨리려 했잖아. 회사에 이메일 보낸 거 너도 알았지? 아니면 네가 보냈거나.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누나 진짜 망상에 빠져 사는구나. 불쌍하다, 불쌍해. 누나 그러다 진짜 혼자 남을 거야. 상관없어. 너희 같은 가족 필요 없어. 앞으로 너희랑 어떤 연락도 안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갈 거고 계속 이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주는 서연의 단호함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문자 메시지, SNS 계정도 모두 차단했다. 그들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내용 증명을 받고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 주변에 퍼뜨리던 소문도 잦아들었다. 서연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불안감이 불쑥 찾아왔고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남편 준호가 있었고 서연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치료사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 학대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이 흉터가 고통과 수치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흉터는 서연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 같았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았다. 서연은 학대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정을 지켜낸 생존자였다. 서연아, 뭐해? 준호가 욕실 문 앞에서 서연을 불렀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돌아섰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이곳이 서연의 진짜 집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서연을 지배할 수 없었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유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시도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차단한 번호로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거나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했다. 서연은 모두 무시하고 차단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변호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불안 증세가 심해지기도 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낮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 때가 있었다. 치료사와의 상담 시간을 늘렸다. 치료사는 서연에게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당신을 괴롭혀온 존재들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단절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치료사의 말대로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불안할 때는 준호에게 이야기했고 힘들 때는 상담실을 찾았다. 준호는 서연의 힘든 시간을 묵묵히 함께 해주었다. 불안해하는 서연을 안아주고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는 서연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존재는 여전히 서연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서연의 내면을 파고들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다. 치료사는 서연에게 선택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준호 씨와 그의 부모님은 서연 씨에게 그런 존재들이죠. 서연은 치료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린 시절 서연에게 가족은 고통과 두려움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준호와 그의 부모님은 서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서연이 학대의 상처를 딛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연은 그들에게 깊이 감사했고 그들을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여겼다. 어머니의 50세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서연은 그날 어머니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남동생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내용 증명과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오랜 시간 서연을 괴롭혔던 관계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몇 달 후 서연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서연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익명 이메일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된 듯했다. 서연은 상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상사는 서연에게 박서연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 가질 계획 세워볼까? 준호는 서연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좋아 서연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서연을 못아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연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서연은 임신했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배가 불러올수록 서연은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내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수없이 다짐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는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모두 차단했다. 변호사는 서연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남동생 민준이 어머니와 여전히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은 들려왔다. 아마도 어머니의 나르시시즘과 민준의 왜곡된 관계는 계속될 터였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서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서연은 서연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버지는 가끔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주로 서연의 안부를 묻거나 계절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짧게 답장만 보낼 뿐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서연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서연은 치료를 계속했다.
치료사는 서연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연 씨는 그 과정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서연은 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덜 두려웠다. 그것은 서연의 일부였지만 전부가 아니었다. 서연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삶이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서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었다.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서연을 학대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내린 단절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서연 자신을 위한, 그리고 서연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다. 만삭이 되었을 때 서연은 어릴 적 살았던 오래된 주택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 낡고 초라해 보이는 집이었다. 그 안에서 서연은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공포, 외로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비난 속에서.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서연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집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그곳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사랑스럽고 작은 생명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서연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따뜻한 보살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서연이 어린 시절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준호는 최고의 아빠였다. 서연과 함께 밤새 아이를 돌보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준호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서연에게는 기적 같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연은 매일매일 느꼈다. 피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충만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혹시라도 그들이 아이에게 접근하려 할까봐 걱정했지만 변호사에게 이미 상황을 설명해 두었고 준호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와 법적 대응 가능성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봐 필요 이상으로 조심했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걱정했다. 치료사에게 이러한 불안감을 이야기했다. 서연 씨의 경험 때문에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사랑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고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는 다릅니다. 치료사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의 작은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느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서연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존재는 이제 서연의 삶에서 거의 사라졌다. 가끔 그들이 떠오를 때면 과거의 고통보다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서연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서연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준호는 서연에게 단순한 남편을 넘어선 존재였다. 서연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녀의 회복을 돕고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삶의 동반자였다. 준호의 부모님 역시 서연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었다. 서연은 선택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를 매일매일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남동생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민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남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함께 학대를 견뎠던 형제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팔뚝의 흉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흉터가 서연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과거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 승리자였다. 서연은 가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독한 가족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은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연의 치유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서연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다. 평화로운 아침, 옆에서 잠들어 있는 준호, 다른 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 이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기적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가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불쑥 찾아올 때도 있었다. 문득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나 남동생의 비웃음이 떠오르거나 어린 시절 느꼈던 공포와 외로움이 되살아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준호에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치료사에게 연락했다. 과거는 서연을 정의할 수 없었다. 서연은 현재를 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부모, 학대 트라우마, 유독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깊은 공감과 슬픔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회복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의 학대, 가출, 홀로서기, 준호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유독한 가족과의 단절.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 자기의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남았고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냈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과 분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싶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네가 항상 괜찮다고 생각했어. 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준호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사람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서연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서연은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치유는 끝이 없는 여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이 두렵지 않았다. 서연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뛰어다녔고 서연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서연을 따라오지 않았다.
서연은 현재를 살고 있었고 그 현재는 서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것이었다. 서연은 가끔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아이들을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고 외로워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언젠가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서연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을 어머니나 남동생에게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들은 서연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서연의 현재 행복을 질투하거나 방해하려 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연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준호가 있었다. 몇 년 후 서연은 실제로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자원봉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은 보람을 느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깊은 연민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교육 시간에 강사가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유독한 가족관계와의 단절 문제. 강사는 유독한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단절이 때로는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단절 이후에도 죄책감이나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남을 수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사의 말은 서연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서연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서연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원봉사 교육을 마치고 서연은 상담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세상은 안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이 서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을 때마다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다.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연의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힘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준호에게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서 오는 간헐적인 연락 시도는 계속되었다. 주로 문자를 통해 잘 지내냐? 보고 싶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메시지는 서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연의 삶에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서연은 직장과 자원봉사